하늘 위에서 전투기는 창입니다. 하지만 그 창의 끝에 달린 무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승패는 1초 만에 갈리게 되죠. 최근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의 미사일 사거리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KF-21은 왜 암람을 도입하면서 미티어까지 고집하느냐, 이런 질문이 많죠. 오늘은 단순한 제험 비교를 넘어 이 거대한 미중 미사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왜 이런 이원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Insert circle entry on time. Oh no. He's gonna overshoot. 냉전 시대에는 레이더로 먼저 적을 찾는 사람이 이겼습니다만 지금은 먼저 쏘는 사람이 이깁니다. 중국이 PL-15라는 미사일을 통해 이 불문율을 깨고 있죠. PL-15는 미국이 30년 넘게 공중전의 표준을 삼아온 AIM-120 암람의 사거리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적 전투기는 보이지도 않는데 내 미사일 경보기가 울리는 공포, 이는 이루 다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함대공 미사일을 공대공으로 개조한 AIM-174B와 같은 초장거리 카드를 꺼내들고 있죠.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거리 전쟁의 실체입니다. PL-15는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주력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서방의 AIM-120 암람에 대응해서 전투기보다 미사일이 먼저 보고 먼저 쏜다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PL-15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 펄스 로켓 모터입니다. PL-15는 연료를 2번 나눠 태우죠. 발사 직후 가속하고 표적 근처에 도달했을 때 나머지 연료를 태워서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이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적기가 도망가려고 급격한 회피 기동을 해도 미사일이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은 A사 시커입니다. 과거 미사일 시커는 감도가 낮아서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하기 어려웠지만 A사 시커는 이론적으로 작은 안테나로도 전파를 정밀하게 쏘아 낮은 RCS를 가진 스텔스기를 훨씬 먼 거리에서 탐지하고 락혼할 수 있죠. 이로 인해 F-20이나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들도 PL-15의 사거리 안에서는 마음 놓고 비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최신 공대공 미사일의 시커가 A사를 채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PL-15의 진정한 무서움은 적 전투기와 교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조기 경보기, 공중 구비기 등 이러한 전력들을 사냥하는 데 있죠. 적의 눈과 심장을 먼저 제거해서 전장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 중국의 핵심 작전입니다. 미군이 최근 AIM-174 브라보와 같은 초장거리 미사일을 급하게 배치하는 이유가 중국의 이 AWACS 사냥 전략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든 비대칭적 함방 AIM-174. 이 미사일은 처음부터 공대공 미사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미 해군의 주력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기반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미국 레이션사에서 개발한 함대공 요격 미사일로 바다의 패트리엇이라 불립니다. 능동 유도 방식을 채택해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 400km 이상, 요격고도 35에서 36km를 자랑합니다. 항공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요격은 물론 적 함정 공격까지 가능한 다목적 미사일이죠. 미 공군과 해군은 중국의 PL-15가 사거리를 앞세워 조기경보 통제기나 급유기 등의 고가치 자산을 원거리에서 저격하려 하자 이를 압박할 수 있는 더 긴 사거리의 무기가 절실해졌습니다. 최소 240에서 400km 이상의 사거리로 추정되는 AIM-174 브라보. 중국이 미국의 고가치 자산을 노리지만 AIM-174 브라보는 중국의 조기경보 통제기를 400km 밖에서 저격할 수 있죠. 즉 상대방의 눈을 먼저 멀게 하겠다는 전략적인 역공인 셈입니다. 주로 FA-18EF 슈퍼호넷에 탑재돼서 운용될 예정인데
이는 항공모함 전단이 적 전투기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시 반능동 유도나 다른 자산의 데이터를 링크로 받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복합 유도 방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존 암람보다 훨씬 크고 무겁죠. 이는 미사일의 에너지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발사되면 적 전투기가 회피 기동으로 에너지를 소진하기엔 너무나도 큰 위협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암람을 또 들여오고 그리고 KF-21에는 미티어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암람은 세계 최고의 범용성을 가진 무기이죠. 데이터 링크가 정교해서 미군 조기경보 통제기나 타 기체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싸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켓모터 방식의 한계로 사거리 끝단에서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적 전투기가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미티어는 다릅니다. 이 녀석은 램제트 엔진을 쓰죠. 공기를 빨아들여 태우는 방식이라 표적 근처에 다다를 때까지 가속을 멈추지 않습니다. 적기가 회피 기동을 하며 에너지를 잃고 빌빌거릴 때 미티어는 여전히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달려들죠. 조종사들에게 무서운 건 사거리가 아니라 회피가 불가한 구역, 노 이스케이프 존입니다. 노 이스케이프 존, 이 구역은 표적이 되는 전투기가 어떠한 회피 기동을 하더라도 맞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킬 구역입니다. 미티어는 이 영역이 암람의 3배가 넘죠. 쏘면 맞는다는 압박감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사거리 200km 이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엔진, 추진 방식 때문이고요. 보통의 미사일은 초반에만 빨라요. 부스터 방식. 부스터하죠. 초반에 막 달려가는 부스터 방식을 쓰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 100m 달리면 결승전에 거의 오다 보면 막 아유 힘들어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사일도 똑같습니다. 후반에 급격히 느려져요. 근데 이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 기술의 하나인 덕티드 로켓을 장착해서 비행 내내 고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서스테인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은 빨리 갔다 늦게 갔다 안 하잖아요. 그죠. 같은 속도로 쭉 갈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덕티드 램제트 엔진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 단계에도 높은 기동성, 속도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거리도 200km 이상에 갈 수가 있고요. 속도가 있으니까 적의 항공기가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하는 존이 넓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No Escape Zone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암람의 약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성능 좋은 미티어만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역학관계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시 미군 자산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싸우려면 암람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우리 KF-21의 미티어를 통합한다는 건 설령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작전 개입을 주저하거나 데이터 링크를 제한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200km 밖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독자적 타격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인 셈이죠. 암람이 방어를 위한 동맹의 무기라면 미티어는 우리 영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억제력인 셈입니다. 여러분, 미사일의 성능은 조종사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나름 창을 갈고 있습니다. 중국의 PL-15가 전투기 킬러라면 AIM-174B는 전투기를 넘어 전장의 핵심 자산을 노리는 전장의 킬러입니다. KF-21이 블록 3로 진화할 때 우리도 이런 초장거리 타격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그게 바로 우리 공군이 고민해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뜨거운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 진격의 아재 아재고고 김동경이었습니다.